도대체 시장의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들, 그리고 또다시 그 속에서 기관들의 플레이, 좀 답답한 흐름들이, 박스권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갭이 아니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정도의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입니다. 첫 번째,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코스피 과연 따라갈까요? 오늘 봐서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주, LNG선 수주 증가 기대감에 백거동 빵 시작하는데요. 과연 주도 섹터로 들어올 것인지 조선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산주인데요. 북한이 오늘 강수를 했죠. 정전협정까지 전면 백지화시키겠다 소식에 강하게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과연 이거 그냥 강수일까요? 아니면 방산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요? 오늘 미국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자산과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카드 속에서 자신들만의 우상향 쪽으로 가져갔는데 최고치를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 상승하긴 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냐 아니면 커플링을 가기 위한 흰겨루기 속의 에너지 응집 구간이냐 싶은데요. 과연 미국의 상승 배경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멘토, 과연 우리나라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 못 가는데 미국은 가는 힘은 뭐죠? 미국이요? 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의 힘. 돈으로 간다? 예, 유동성의 힘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2천 정도에 걸쳐 있지만 수익률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수익 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쪽에 이제 주식 쪽에 그 미국 주식을 그 양매도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공매도도 되니까 양방향으로 볼 수 있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주변 그 사무실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거의 뭐 올라가는 쪽은 종목 쪽은 뭐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P 한 100종목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도 뭐 삼성전자 말고 크게 코스피 200 중에서는 그렇게 뭐 갱신한 종목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의 힘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그나마 외국인들 통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못 가요. 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많이 몰려버렸죠. 옛날에 한 그래요? 10% 정도 됐는데 지금 20%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2, 3년 전부터 그 스마트 쪽에 그 편입을 못하는 업종들은 다 이미 이제 거의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뭐 조선이나 건설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수 장비 업종도 그나마 뭐 갱신하고 다시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업종도 운수 장비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또 그게 IT와 결합을 해서 뭐 와이어레스의 그 운송 장비다. 뭐 그런 또 차후의 그런 또 스마트 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동차 부분도 그렇게 갱신을 했지 그렇지 않고서 다른 부분은 크게 활약이 없었던 것은 아마 스마트 쪽에 합류를 못한 업종들은 다 낙후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준 멘토, 네. 미국의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간 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 계좌는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김영준 멘토께서 속 시원하게 네. 미국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것처럼 네. 우리 계좌도 올릴 수 있는 전략까지 좀 세워주세요. 일단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지수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뭐 최고점 대비로는 그렇게 빠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고점 2,2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결정적인 모멘텀은 뭐냐면 FRB 또 버냉키가 입서비스를 했죠. 그렇죠. 유동성 완화 조치다. 근데 사실은 버냉키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근데 워낙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이 많아서 그 자금의 힘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또 이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계속 이제 슬슬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동성 환수 조치.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은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국내 지수는 그 거래소가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코스닥이 알게 모르게 지금 폭등을 했어요. 뭐 그렇죠. 종목별로는 재밌는 종목들은 뭐 이번 사이클에서 뭐 한 30, 40%씩 올라왔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자꾸 지금 숲을 보면서 지수가 어떨 거냐, 지수가 내려갈 거냐, 지수가 올라갈 거냐, 지금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수를 하단과 상단만 딱 잡으시면 돼요. 하단 이탈하지 않으면은 내 종목 그냥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거고요. 상단을 만약에 뚫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지수 박스권 상단을 지금 2050에서 2100포인트 정도를 제시하는데 만약에 거기를 뚫고 간다면 대형주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 부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일단 크게 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수익률을 지금 즐기실 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용준 멘토가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 중에 하단 이탈 때만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내 종목만 보면 된다. 내 종목은 우상향 비비고 올라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계좌 혹시 안 올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 김용준 멘토가 수익률 당당하게 1위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종목군들 집중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엿새 연속해서 랠리를 갑니다. 코스피 시장이 워낙 쉬어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사실 알짜배기가 더 많죠. 1년 반 만에 코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과연 이번에 박스권 상단 뚫어낼까요?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오후장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기관들의 매기가 오늘 그래도 그나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용준 멘토, 네. 코스닥 시장 동향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앞부분에서 찍었던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의 고점과 오늘 고점이 거의 유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2년도의 고점을 지금 세 번째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번 주가 끝나봐야지 알겠지만은 결국 이번 주 완전히 안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주봉상으로 지금 양봉이 4개 정도 떼고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약간 맞는 신호가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IT 섹터가 대장주였다면 그나마 오늘 좀 다행인 게 뭐냐면 풍력 관련주, 단조 쪽 그러니까 조선주의 상승을 플러스해서 단조업체하고 피팅업체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돌아 나왔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종목들의 순환매성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일부 종목들의 그 심리가 호전됐다. 그렇다면 밀려도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이 선정됐다라고 한다면 조정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지수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분명히 두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단 돌파의 가능성은 있지만 맞아요.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업종이 조금 다양화되는 시각들이 코스닥에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박준남 멘토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업종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IT 쪽이 많이 갔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는 IT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 접어들면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또 전자공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도 우리가 그 1999년도에 그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능가하는 기이 현상이 일어났었죠. 예.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아마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번에 아예 코스닥 쪽에서 IT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스마트 쪽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거, 즉 헬스케어나 러닝도 있죠. 이미 그 결제, 스마트 결제는 이미 빨아들였고 음원도 빨아들였고 그 다음에 못 빨아들였냐면 게임 빨아들였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빨아들일 수 있냐 스마트 쪽에서 스마트 월드에 합류할 수 있는 코스닥에서 IT를 찾아낸다면 제가 앞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 20배짜리가 나올 수 있는 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건 스마트 쪽에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업종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IT 쪽 거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얘기하셨던 건 헬스케어 아니에요, 사실? 예, 헬스케어 네. 이제 흐름이 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요. 헬스케어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헬스케어는 뭐 우리 늙으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 네. 스마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스마트는 기계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더 이상 이게 우리 신체 일부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는데 이게 멘붕 상태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갔고 누구랑 이야기하고 어떤 걸 지불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는 기계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체 일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스마트 쪽에 꼭 합류하십시오.
네. 포터 한 부분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쪽으로 꼭 좀 합류를 해야 된다, 포트에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는 측면에서 김영준 멘토 지금 현재 신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 부분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네. 시점에서 네. 오늘 순환매 쪽에 단조업체라든가 피팅업체에 돌아 나온다라고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지수 상단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네. 지금의 위치상. 네. 그러면 이제 돌아 나오는 그 종목군들을 조금 어떻게 분할 매수나 눌림목 매수도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돌아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하루에 꺾이지는 않고 연속성을 가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속도 조절과 가격 조절이 있을 때 과연 그만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냐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신정부 정책 수혜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는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주도 테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도 테마라는 건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깔립니다. 최소한 바닥에서 2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자금 집행,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줘서 그 산업을 키워줘야 되는 것. 뭐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는 그 김대중 정권에서 바이오 벤처 붐을 일으키면서 바닥에서 100배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40개 정도가 형성됐던 거고요. 노무현 정권이나 이런 때는 이제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바이오 쪽이 하나의 군을 형성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주도 테마라고 하는 거고요. 뭐 최근에 나타나는 주도 테마 종목군들은 정책 테마들인데 그것들은 좀 색깔이나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분명한 거는 이번에 신정부 들었을 때는 정책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전제 조건은 향후 정책 방향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과 세계가 가야 될 길은 같다라는 얘기죠. 결국 에너지 장악,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장악할 거냐, 아니면은 향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IT 기반들에 대한 어떤 통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서 가야 될 길은 같다라고 본다면 결국 종목군은 어느 정도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찾아내는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그러면요. 이 코스닥에서 네. 정책 관련주들은 이제 막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정책 테마라고 했던 게 인맥 테마하고 정책 테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정책 테마라는 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다라는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었을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밀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못 찾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봐야겠죠? 그죠? 지금 채널 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멘토님들의 전략과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메모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선주 LNG선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와 백고동을 빵 한번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벌써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긍정적인 모습에 오늘 현대중공업까지 그 무거운 애가 백고동을 빵 하고 소리쳤단 말이죠. 박준남 멘토, 과연 이 조선주 LNG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 것이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중공업을 주도 섹터로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해군 출신이지만 지금 조선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해군 예. 출신인데요? 예, 건설 쪽하고 왜냐하면 PF 쪽 문제, 부동산도 뭐 일본 쪽 아시잖아, 한 10년 정도 가버렸고 네네. 조선주도 뭐 아시다시피 STX 뭐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를 보시면 그거 물리신 분들도 되게 꽤 많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국에서 LNG 수출 승인한다고 해서 예정이어서 뭐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삼서중공업 움직이고 있는데 LNG선의 발주 움직임이 증가가 전망이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같은 게 지금 많이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해운과 조선이 왜냐하면 그럼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이제 우리가 2007년대나 그때까지 뭐 1,200원대, 1,300원대 올 때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갈수록 고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다 그 우리나라 그 한국가스공사나 전력이나 다 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 삼성중공업이나 그쪽 업종도 운송 창고죠. 예, 운송 장비가 아니라 운송 창고인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바닥에서 업종에서 잡고 투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V자 바닥은 코스피에서 조금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가를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왜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좀 그러게 보냐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 경기가 아주 죽다 보니까 조선주나 해운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살아 올라오니까 해운주가 조금 들썩인단 말이에요. LNG선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게 유가하고 영향이 없으면 모르는데 경기가 또 유가하고 영향이 되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옛날처럼 쉽게 많이 내려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잡으시고 저는 좀 부정적으로 앞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준남 멘토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중공업, 조선주 관련주 쪽은 이제 따라타지 말자라는 의견이고 그걸 따라타릴 바에는 앞에서 먼저 강조를 했었던 헬스케어주라든가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영준 멘토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중공업 쪽에? 조금 다른 생각이고요. 아, 다른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가벼운 종목들의 그 수익률이 이제 화려한 한 해가 올해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대형주 쪽에서 손을 좀 댄다고 하면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대형주 쪽에서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조선과 건설 쪽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주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가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의 실적 악화가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시스템 붕괴입니다. 유럽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통해서 조선주들도 역시 PF를 통해서 금융 선박을 해서 뭔가 그 배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기 때문에 뭔가 금융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 붕괴가 되면서 제대로 원활한 자금 지원이 안 되는 이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 후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LNG선 발주는 올해 분명히 예상됐던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주가 안 떨어졌던 물량들이 올해 2월 되는 수주 물량들도 엄청납니다. 이제 LNG선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지금 2018년까지 지금 이제 최하단 150척, 최상단 400척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뭐 중간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한 300척 이상은 나올 것 같거든요. 와, 그러면 완전히 업종이 돌아 나올 수 있네요. 예, 대당 한 2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당 2억 불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 비중은 80% 정도 네,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저가 수주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수주량이 신규로 창출된다. 거기다 이제 해양 플랜트 쪽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조선주가 수주폭이 늘어나는 원년의 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아마 조선주 빠질 때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던 것들입니다. 김용준 멘토는 조선주 인재 기직에 펴도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선주 하면 탑픽으로 짚는 것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약, 삼성중공업 세 개를 뽑는데요. 만약 김용준 멘토라면 딱 집어서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가 매력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현대중공업은 저가 매력만 있고요. 나머지 매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조선에서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비중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중점이 되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LNG 선하고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그렇다면 해양 플랜트하고 LNG 쪽에 강점이 있는 거. LNG 쪽의 강점은 삼성중공업이 있을 거고요. 해양 플랜트의 강점은 대우조선이 있는데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가격 매력은 없지만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중공업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멘토는 딱 얘기를 하시는 나는 대우조선해양을 차라리 탑픽으로 선택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박준남 멘토는? 저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려가 있는 저가 메리트라고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펀더멘탈 쪽이나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제가 또 삼성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IT 쪽에서도 스마트 쪽에서도 다 그 붐을 일으켰던 뒷배경들이 또 삼성에 다 합류했던 코스닥 기업들이 또 되게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삼성중공업으로 나머지 LNG 수주 발주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전 멘토가 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박준남 멘토 좀 그러면 감기 아, 몸살이 좋은데요? 걸리셨다 그러는데. 좋은데요?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네, 전혀 그런 건 결국은 없는데. 우리가 증권방송에 어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삼성바라고 하죠.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박준남 멘토 같으면 삼성 쪽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멘트를 좀 위트 있게 주시면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봤습니다. 과연 김용준 멘토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따로 개별적으로 토픽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가격메리트는 현대중공업 슬슬 모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두 분이 다른 종목을 주셔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중공업 자체 업종이 업황으로 좀 돌아나가기 전에 가격 메리트 있는 거를 지금 적금식으로 한번 모아보는 거 어떤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그래서 꼭 지정학적 리스크를 꼭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3월 동시만기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한번 강수가 또 나왔죠. 그럼 이제 분명히 증권가 찌라시에서 이 얘기 돌 거예요. 북한이 또 우리나라 김정은 체제가 우리나라 풋옵션에다가 몰빵 쳐놓고 뭔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할 거란 말이죠.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대북 리스크가 또다시 커졌고 역시나 대북 방산주 쪽이 강한 상승세, 그 다음에 대북 쪽과 사업 연계성을 했던 종목군들의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김용준 멘토, 네. 과연 이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대응할 필요 있을까요?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는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좀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발악을 하는데 정말 발악을 한다는 건 결국 내부적으로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가지고 방산주가 폭등하는 걸 기대할 게 아니라 붕괴가 되면서 그 북한 쪽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와전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는 게 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거는 일단 잊어버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방산주 중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요번을 이용해서 모멘텀이 제공됐기 때문에 스리슬쩍 올라가면서 추세를 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꼽아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오늘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 오늘은 뭐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왜 안 알려줘? 당연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겠죠.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우리 김영준 멘토 공개 방송 있는 날 반드시 좀 집중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박준남 멘토, 과연 이 대북 리스크 방산주 급등 연출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봐야 돼요? 뭐 급등이야 뭐 자주 하잖아요. 네, 한두 그러니까요. 번도 아니고 몇천 다시 원짜리, 내려오고. 몇천 원짜리 뭐 개미들의 전업 투자자들 1, 2천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볼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에도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북한이 그 붕괴가 되는 게 우리한테는 일시적으로 우려는 되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그 또 경쟁력 강화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독이나 동독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경제가 출렁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북한이 붕괴되면 뭐 중국 쪽에서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북한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GDP가 너무나 차이 많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군사학자는 뭐 안보학자는 아니지만 네. 앞으로 그 정권이 붕괴가 될 날이 멀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서 그 아랍 쪽에서도 그 항쟁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게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페이스북인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북한을 가장 빨리 붕괴시키는 방법은 북한에다가 스마트폰을 한 100만 대만 뿌리면 바로 붕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만큼 스마트 세상은 모든 세상을 다 오픈시켜버린다. 네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정보용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는 하여튼 이걸 악재라고 보지 않아요. 증시에 조금 뭐 심리적으로 악재지 우리나라한테 붕괴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 있습니다. 박준남 멘토는 앞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좀 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됐을 때 북한 체제 붕괴의 스마트 기기 쪽으로 조금 묶는 거 보면 역시 IT 부품 관련 쪽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 마지막으로 좀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이제는 면역이 생길 만큼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이걸 배제해버리고 머릿속에서 완전 백지화해서 지워버리고 네. 전략을 세우면서 가는 건 어떨까요? 이제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저는 이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많은 반응들을 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쪽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식시장에서 변수를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고 어떨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 작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많이 고점이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쪽에서의 파생 쪽에서는 공격의 방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줘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거고 이제 분위기에 좀 편승할 필요는 좀 있고 아까 이제 MC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풋옵션 왕창 때려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투자자나 파생 쪽 하는 애들은 일시적인 현상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닌데 다만 지금 지수의 권위 하단이냐 상단이냐 하단 애들은 안 먹히죠. 근데 상단에서 먹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